어이구, 서방길도 참 더럽게도 들인다 카이. 대충 하고 살아. 너 몸땡이 골병 들면 니만 아프지 누가 알아주겠노. 된장찌개 한 끼 안 먹으면 죽어? 그까지 맨날 먹는 밥 한 끼 뭐 아무거나 좀 먹으면 죽어? 부부 사이는 부부만 아는 거라. 자매 유선희.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인파로 출구가 미어지는 과천대공원 1번 출구가 평일이어선지 한가롭기 그지없었다. 아침 시간이라 더욱 그렇다. 너무 한가로워서 도무지 대공원 앞이 아닌 것 같았다. 30분쯤 지각한 선영의 머리가 지하철역 1번 출구에서 톡 올라온다. 저만큼 나무 그늘에서 출구를 보고 있던 인영이 여기다 여기 하고 손을 흔든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수많은 계단을 허겁지겁 올라온 선영은 인영을 보자 줄다름쳐 오느라 숨이 더 가쁘다. 내가 늦었지 언니? 늦긴 몰른 너. 무슨 볼일 보러 댕기는 것도 아니고 놀러 댕기는 길을 너는 맨날 그래 숨이 턱에 차게 뛰댕기노 말이다. 좀 미리미리 나오면 좀 좋아. 인영이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선영의 등허리를 쓸어주며 타박을 한다. 그러게. 선영이 미안한 웃음을 지었다. 바람에 날아갈 듯 깡마른 몸에 입은 등산용 바지가 헐렁하여 선영의 뒤태가 후줄근하다. 강서방은? 뒤에 와. 나 먼저 올라왔어. 하는데 과연 강서방의 머리가 지하철역 입구에서 쓱 올라온다. 마누라는 늦었다고 팔짝팔짝 뛰는데 강은 지하에서 천천히 올라와 입구에 버티고 서서 주위를 휘 둘러본다. 늦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 엷은 재색 면바지에 푸른색 스트라이프 남방이 보기에도 상큼하게 봄 기운이 난다. 하긴 멀끔한 허우대에 알맞은 몸 비하며 외양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강이다. 강이 일행을 발견하고 가까이 오자 아이고 강서방은 언제 봐도 새서방님 같네요. 인영이 제부 기분 좋으라고 인사치레를 하였다. 하지만 실제 마음은 벗겨놓은 양파처럼 언제나 반드르르한 강서방이 못마땅하다. 남자는 그저 털털하고 수더분하고 푼더분하니 품이 넓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인영과 선영은 한 동네에서 가까이 살아도 강이 동행하면 언제나 따로따로 나와 만난다. 강의 치장 때문이다. 여느 집에서는 여자들의 치장으로 남편이 성활하는데 선영네는 늘 선영이 기다린다. 아무리 시간이 촉박해도 강은 거울 앞에서 이 옷 입었다가 저 옷 입었다가를 저 하고 싶은 만큼 해야 끝이 난다. 별일 없지? 오랜만이다. 인영의 남편 대규 씨가 강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강도 예, 형님도 잘 지내시죠? 한다. 오늘 그들은 청계산에 가기로 하였다. 오랜만에 동부인 외유이다. 자매는 나이 들수록 애틋하다. 한부모 밑에서 혈육을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보며 살아간다는 사실이 날이 갈수록 축복 같아서 자매는 콩 한 쪽도 혼자 먹을 수가 없다. 어쩌다 맥주 한 잔이라도 들어간 날이면 자매는 부모님이 나만 낳고 너를 안 낳았더라면 어쩔 뻔하였나. 너도 낳고 나도 낳았으니 부모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볼따구니를 비벼서 보는 이들의 닭살을 돋게 하였다. 젊었을 때는 서로 정신이 없었다. 어릴 적에는 철이 없어 단 하나인 혈육이 중한 줄을 몰랐고 시집가서는 시집살이에 둥지를 틀고 사느라 새끼를 낳으니 이번에는 또 그 새끼가 중하고 귀하여 하나뿐인 친혈육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들을 때만 가슴이 아플 뿐 오래 가슴에 담아둘 겨를이 없었다. 살이라곤 하나도 없이
비쩍 마른 선영에 비하여 살집이 더 있는 인영은 의외로 병치레가 잦았다. 5년 전에는 자궁암에 걸려 나팔관 2개를 다 드러내는 큰 수술을 하고 3년 전에는 또 허리 수술로 오래 자리에 누워있을 때도 선영은 인영의 곁에 하루도 같이 있어주지 못하였다. 만일 그때 인영이 죽었더라면 어쩔 뻔하였나. 생각만 해도 서늘하여 선영은 때때로 성호를 긋는다. 부모님이 서로 의지하고 살라고 둘을 낳아주었으니 둘은 그 뜻에 부응하여 같은 동네에서 선영은 주택에 인영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둘은 구민회관에서 여는 교양 강좌도 같이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 노래교실에도 같이 다니고 요즘에는 그 역시 구민회관에서 하는 스포츠 댄스도 시작하였다. 세상이 온통 젊은이들 위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곳은 세상이 비켜간 듯 딴 세상이다. 이미 늙은 여자들과 이제 늙기 시작한 여자들이 둔하고 굼뜬 몸으로 박자도 제각각 동작도 제각각 춤을 추다 보면 서로의 몸짓이 우스워 허리를 접고 웃는 시간이 반이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것으로 됐어. 라고 인영은 생각한다. 아등바등하지 않으려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제는 죽을 것처럼 애끓이지 않으려 한다. 아마도 잦은 병치레에 몇 번인가 죽을 고비를 넘어오면서 인영은 이제 그 어느 것도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깨달은 거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가 누릴 수 있는 분복을 헤아린다. 허리 수술로 하마터면 평생 누워서 살지도 모를 위기를 넘기고부터는 더욱 그랬다. 이제는 그저 살아있으므로 이런 낙도 누리는 것이라고 감사해야 한다. 그것이 비록 오늘 배운 유행가 가사 한자라 스포츠 댄스의 순서 외우기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을 익히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그것들은 그녀에게 하루분의 희망을 제공하였다. 강은 선영에게 늘 뿌하다. 인영은 그것이 또 불만이다. 저는 뭐 잘난 게 있나. 세상 천지에 저런 마누라가 어딨다고. 어쩌다 집안 혼인이 있어 뷔페 식당에 가면 강은 제 음식을 가지러 가지도 않고 의자에 앉아 선영이 제 음식을 가져오기를 기다린다. 그럴 형편이 안 되면 강은 빈 접시만 들고 선영의 곁에 붙어서 그냥 따라다닌다. 그러면 선영이 강이 잘 먹고 강이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서 강의 접시에 놓아주는 것이다. 선택도 환상이다. 강도 말했다. 저가 잘 먹는 것을 저보다 선영이 더 잘 안다고. 자리에 앉아서도 선영은 강에게 신경 쓰느라 음식을 맘 놓고 먹지 못하였다. 강이 더 먹을 것인지 그만 먹을 것인지 더 먹겠다고 하면 더 갖다 줘야 하고 그만 먹겠다고 하면 일어나 과일도 가져오고 커피도 가져오고 물도 가져와야 하였다. 밥 한 그릇 먹는 동안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느라 종당에는 그저 먹을 것들을 막무가내 입 안으로 쓸어놓고 나와야 하는 거였다.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인영은 어쩔 수 없이 강에게 원한이 쌓였다. 으이구 미친 것, 서방 길도 더럽게 들여요. 인영은 자주 선영에게 충고하였다. 신랑 길을 그래 들여놓으면 나중까지 고생해 이거사. 네가 왜 강서방한테 그래 쩔쩔매노. 네가 뭐가 부족해서. 까다롭고 세상에 저밖에 모르는 저 강의 성정을 입안에 혀처럼 맞춰서 사니 아무래도 둘은 천생연분은 연분인가 보다고 하면서도 인영은 볼 때마다 끌탕을 한다. 서울 근교에 이만큼 크고 번듯한 공원이 있다는 것은 서울 사람들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군데군데 김밥과 떡을 파는 여인네와 파인애플을 조각내어 파는 상인과 그 밖에 용도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을 땅바닥에 펼쳐놓고 파는 상인들이 도로의 반을 차지한다.
오늘은 왠지 그것들을 사야 할 사람들보다 상인들이 더 많을 것 같다. 네 사람은 저만큼 보이는 매표소를 버리고 옆길로 돌아간다. 매표를 하지 않고 청계산자락으로 곧장 들어서는 지름길이다. 그들은 찻길을 건너 금방 산길로 썩 들어섰다. 저만큼 공원 내부가 잘 보인다. 공원을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동물을 보는 것도 아닌데 입장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형자매는 자주 이 길을 애용하였다. 공원 입장료가 1,000원이라고 해도 네 사람이 4,000원은 번 것이라고 인형 남편 대규씨가 허허거린다. 입장료를 내지 않았으니 나중에 먼 데서라도 원숭이나 낙타 등이라도 보면 양심상 고개를 돌리고 보지 말아야 한다고 선영이 맞받으며 네 사람은 희희낙낙 산을 오른다. 인형 남편 대규씨는 워낙 태평한 사람이다. 건설 현장 감독으로 잔뼈를 키운 그는 은퇴 후에 을지로 공구상 거리에서 큼직한 공구상을 하는 상인이다. 아등바등 돈을 벌자고 애를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장사를 곧잘 한다. 사람들을 만나 불규칙하게 술을 마시고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로 출장도 간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오는 손님을 마중하러 인천공항에도 가고 그 또한 그쪽으로 출장을 간다. 마누라가 긴 병으로 입원해 있을 때도 그는 여상스레 찾아오는 사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일을 하다가 밤이 되면 마누라 침상 아래 누워 병실이 떠나가도록 코를 골며 자곤 나갔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런 일로 피곤해 죽겠다고 푸념을 하거나 잘난 체 하지 않는다. 바닷고기가 바닷물에 살아도 바닷물이 짜다는 걸 모르듯이 그는 그런 일이 몸에 배어 그러려니 살아간다. 그는 좀처럼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사상이나 인생관 같은 그런 딱딱한 이야기도 입 밖에 내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다. 그는 사람을 만나면 그저 요즘 건강은 어떠냐, 동남아 푸켓에는 쓰나미가 엄청난 재앙이더라, 며칠 전에는 누군가가 전철에서 뛰어내렸다던데 이유가 뭐라고 하더냐 등 주로 신문에 난 이야기를 한다. 아주 가끔 인형과 선영이 나누는 화제를 가만 듣고 있다가 느닷없이 박수근이라는 화가의 그림이 25억에 팔렸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냐고도 물었다. 현존하는 예술가 중에 제일 훌륭한 예술가가 누구냐 같은 이상한 질문을 하여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너무나 무관심하고 놀랄 정도로 문화면에 무식을 드러내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나 태연하게 물어오기 때문에 도무지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다. 돈이 안 벌리면 안 벌린다고 죽는 소리를 하거나 잘 벌리면 잘 벌린다고 떠버리는 일 없이 허약한 마누라, 아비에 못 미치는 아들 등 남 못지않은 복잡한 세상사를 그는 좀처럼 피곤한 기색 없이 그러려니 하고 살아간다. 다만 갈수록 뚱뚱해지는 몸이 큰일이라고 인형이 성화를 대지만 막상 본인은 그까이 거 하는 시기다. 4월 하순이라 산은 완연한 봄이다. 올해는 유난히 겨울이 길어 봄이 늦었다. 삼라만상이 만상의 법칙대로 돌아가 밤과 낮을 거듭하니 지난 겨울 영영 안 올 것 같던 봄을 오게 하였다. 참으로 길고 추운 겨울이었다. 봄이 오는 동안 인형은 또 한 차례 입원을 하였고 선영도 자주 감기를 앓았다. 지구촌 곳곳에는 겨울임에도 자연재난이 심하였다. 푸켓과 인도네시아, 일본의 이딴 대형 지진은 마침내 신이 인간들의 방자함에 노하여 지구에 내린 재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하였다. 그것도 만상의 법칙이라면 누가
어쩔 수 있으랴. 이 티끌만한 인간이 아무리 방도를 세우고 대책을 강구한들 만상의 법칙 안에서 되는 일은 되고 안 되는 일은 안 될 것이다. 세상사 아무리 속을 끓여도 끓이기만 할 뿐 인간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자신의 속으로 낳은 자식들의 일에 더욱 그러하였다. 아들은 멀쩡한 서울의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도 버젓한 직장 하나를 못 얻었다. 졸업하던 첫 해에 금속공학을 한 전공을 살려 국내의 유수한 금속기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경기가 좋았는지 들어가자마자 야근과 잔업을 밥 먹듯 하였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대학 입시인 줄만 알았던 아들은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었다. 노동에 비하여 임금이 너무나 박하다는 것이 퇴사 이유였다. 하지만 아들은 그 이후 어떤 직장도 그보다 나은 직장을 얻지 못하였고 어른들 그보다 못한 기업인이 당연히 2, 3개월을 견디지 못하였다. 30 중반에 이른 아들은 지금 놀다 일하다 한다. 늘 아버지가 뭔가 한 뭉텅이 뚝 떼어 자신에게 번듯한 사업체 하나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였다. 자식은 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아들 하나 있는데 그것 좀 못해주냐는 의중을 아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비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듯 태평이었다.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들은 늘 아비에게 불만이었다. 그 중간에서 인형은 아들 편도 아비 편도 될 수 없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며느리에게 늘 기가 죽어 지내는 아들을 보노라면 어떻게든 아비를 졸라 아들에게 포장마차 가게라도 하나 얻어주자고 해야 할 것 같고 포장마차인들 어디 돈만으로 되랴 계산을 하면 생각할수록 아들이 무능하여 속이 상한다. 궁극적으론 자신이 아들 하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아들로 키워놓은 것만 같아 인생 전반이 실패한 인생인 것만 같았다. 7급 공무원으로 구청에서 근무하는 잘나가는 며느리에게 면목도 없으려니와 늘 제 마누라 앞에서 기 한 번 못 펴고 사는 아들을 보는 것도 볼 때마다 기가 막힌다. 산은 빛이 난다. 막 새로 돋은 실록의 산은 젖살 오른 아기처럼 몽실몽실하다. 저 산 좀 봐라. 저 하늘 좀 봐라. 저 초록을 좀 봐라. 한 군데도 같은 데가 없구나. 사람들은 갑자기 시인이 되었다가 아이가 되었다가 하였다. 실록 위로 알맞게 돋아온 햇살 사이로 이따금 바람이 지나가면 눈앞에 초록이 축복인 듯 일렁거린다. 길섭에는 작은 보라색 꽃, 노란색 꽃들이 지천으로 피었다. 둔덕에 비스듬히 선 물풀의 나무를 가리키며 대규 씨가 이것이 물풀의 나무라고 한다. 어릴 때 할아버지 방에 물풀의 나무 회초리가 늘 2-3개는 있었지. 저걸로 맞으면 회초리가 종아리에 착착 감기면서 살이 따끔따끔해. 나중에 회초리 끝이 나달나달 떨어지긴 해도 꺾어지는 법이 없지. 홈이나 도끼 자루로도 쓰고 도리깨도 만들고 참 쓰임새가 많은 나무야. 가지를 꺾어 물에 담그면 물이 푸르게 된다고 하여 물풀의 나무라네. 오랜만이 아니라 생전 처음으로 대규 씨가 의외의 유식함을 보이며 말을 길게 하여 일행들을 놀라게 한다. 길섭에는 작은 보라색 꽃들과 노란색 애기 똥풀이 지천으로 피었다. 부드럽게 바람이 얼굴을 쓸고 대지는 한껏 푸르다. 나이가 드니 비로소 자연이 눈에 들어오고 자연의 눈을 돌리면 세상은 천지가 축복이다. 인형 자매는 걸음을 빨리하여 신랑들을 떼어놓는다. 앞에서 걷는 선영에게 인형이 말을 건다.
니도 참 애지간히도 살도 안 붙는다. 저번에 약은 다 뭐냐? 아직 좀 남았어. 약은 뭐라 카노? 그 약이 언제 건데 아직도 남아? 약을 그래 성의 없이 먹으면 뭔 효과가 있노? 선영네라고 하여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살림이 아닌데도 강이 도무지 돈줄을 틀어주고 안 굶어 죽을 만큼만 생활비를 주니 선영이 제 보약 같은 건 엄두도 낼 수 없다. 제 치장에 열중하여 매일 깎아놓은 밤같이 다듬어 나올 줄만 알았지. 제 마누라가 입는지 먹는지 어디가 아픈지 도통 무심하다. 정말로 선영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는지 천성이 그러는지 인형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는 채로 강이 야속함을 넘어 몹시도 밉다. 선영이 사는 걸 보면 선영의 인생에 선영은 없고 강이 선영의 인생을 쥐고 있다가 오늘은 이러이러하게 요만큼만 살아라 하고 선영의 인생을 꺼내주는 것 같다. 어떻게 저만한 나이에 저만 중하고 제 안에 귀한 줄을 저리도 모를까. 언제나 저만 돛대 같다. 선영이 저보다 못한 게 뭐 있나. 인형보다 예쁘고 애교가 많아 그들이 자랄 때 무뚝뚝한 아버지도 선영을 귀해하였다. 엄마도 외갓집 갈 때나 아버지에게 돈 타낼 일이 있으면 선영이 중간 역할을 하여 아버지를 설득하기도 했다. 그런데 저 인사는 대체 뭐가 불만이어서 내내 선영에게 뿌한가 말이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난 후 인형은 행여 선영이 친정이 없다고 강에게 구박을 받을까 자주 신경이 곤두선다. 선영이 낡고 커다란 집을 혼자 건사하느라 그것만도 골병이 들 것 같다. 늘 팔이며 어깨 등이 아프다고 하면서도 천성이 바지런하여 쉴 새 없이 방에서 주방으로, 주방에서 베란다로, 마당으로 종종 걸음을 치며 쓸고 닦고 씻는다. 강은 하루 종일 소파에 몸을 파묻고는 종종 걸음을 치는 선영을 불러 물다오, 과일다오 그러기만 하였다. 그런 제부에게 인형이 그러지 좀 마시오, 이러시오, 저러시오 할 계제도 아니어서 인형은 그만 서둘러 동생 집을 나와버린다. 그곳에 오래 있다가는 필경 좋은 낮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거였다. 그럼에도 인형은 제부인 강에게 마음에 없는 선심을 자주 쓴다. 다 장모가 할 일이었다. 인형은 선영처럼 살지 않는다. 인형은 올해 3년 만에 커튼을 빨았다. 어느 날 인형은 이제부터 집안일을 혼자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대규 씨도 흔쾌히 그러라고 하였다. 커튼을 빨 테니 고리 좀 떼달라고 해도 아들과 대규 씨는 응응만 하고 며느리는 못 들은 척하다가 3년이 흘렀다. 인형도 에라 나 혼자 사는 집이더냐 내 커튼이더냐 하고 내버려 뒀다. 3년 만에 대규 씨가 고리를 벗겨준 거였다. 세탁한 커튼은 연한 크림색이었다. 내외는 커튼이 원래 이런 색이었느냐고 서로 웃었다. 인형은 이제 현관이 가지런하지 않아도 잘 살아간다. 인형은 집의 현관은 사람만 드나드는 게 아니라 복도 들어오고 나간다고 믿는다. 그래서인지 인형은 현관에 집착하였다. 며느리 아들과도 여러 차례 큰 소리를 냈지만 식구들은 인형의 말을 듣지 않고 인형은 속을 끓였다. 그러다가 종당에 인형이 현관을 버린 거였다.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두지 않는다고 노상 식구들을 미워하다가 인형이 현관을 버리고 나니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인형네 현관은 날마다 전쟁터 같다. 대충 하고 살아. 너 몸땡이 골병 들면 니만 아프지 누가 알아주겠노? 강서방이 아이고 뗐다고 해라. 뭐 맡겨 이거 사. 네 말 호들어 짓지 말고. 일행은
청계산 허리로 난 산책로를 따라 걷는다. 한 바퀴 완주하는데 3시간 반이 걸리는 코스다. 반 정도 걸었을 때 그들은 저만큼 나무 아래 예쁜 벤치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 점심을 먹기로 한다. 인형 내외는 자리에 앉고 강은 그제도 뻘쭘히 서 있다. 선영이 재빨리 배낭을 열고 타월을 꺼내 반으로 접어 강의 자리에 깔아준다. 강은 매우 당연하게 그 위에 앉는다. 인형이 또 선영에게 인상을 쓰며 혀를 찬다. 어이구, 서방길도 참 더럽게도 들인다 카이. 깔아주는 인간이나 깔아준다고 손 윗사람 냅두고 덥석앉는 저 인사나. 인형이 배낭을 열고 싸운 김밥을 내놓고 펼친다. 어제 저녁밥 남은 거 그냥 김에 말아왔으니까 내마 대충 먹어라. 과연 김밥은 아무 간도 되지 않은 잡곡밥에 단무지 하나 들어있지 않는 맨밥이다. 그나마 썰지도 않아 시커먼 김밥이 기다랗게 누워있다. 인형이 어제 밥은 내가 쌀 테니 너는 과일이나 몇 개 넣어오라고 하여 선영은 정말로 오렌지와 사과 몇 개와 물만 가져왔다. 그나저나 아이고 저 김밥이라니. 대규 씨와 인형은 기다란 김밥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먹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마주보고 허허 하하 웃는다. 선영도 먹어본다. 김밥은 정말로 기념할 정도로 맛이 없다. 한 입 먹자마자 선영은 인형이 가져온 김치를 마구 입으로 걸어 넣었다. 강은 차마 엄두가 안 나는지 먹는 사람들을 뻔히 보고 있다. 강은 원래 공식적으로 한 그릇의 밥과 한 그릇의 국과 잘 구워진 생선과 몇 가지의 나물 반찬이 차려진 밥상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 밥을 먹기 위해 살고 있다고 강도 말한다. 집밥을 먹기 위해 강은 외식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신다. 어쩌다 회식이 있어 자정에 들어와도 강은 꼭 밥과 국과 나물과 생선이 차려진 밥을 먹고서야 잔다. 워낙 인형네는 먹는 일과 입는 일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먹는 일은 뭐든 배고프지 않으면 되고 먹고 싶은 것 먹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산다. 밥하기 싫은 날은 뭐든 시켜서 먹고 고구마든 감자든 있는 대로 먹는다. 그들이 살아가는 데는 무엇이 꼭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공식 같은 것은 없다.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떳떳하고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곤 해도 그들의 김밥은 너무 심하다고 선영은 생각한다. 강 보기에도 민망스럽다. 속이 들어있지 않은 김밥은 입안에서 결사적으로 목 너머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 같다. 그것을 억지로 넘기려니 선영은 하마터면 토할 것 같아 황급히 김치를 한 입 쓸어 넣는다. 선영은 과도를 꺼내어 기다란 김밥을 썰어본다. 그러나 톱니처럼 생긴 칼날에 김밥이 싹둑하고 보기 좋게 썰어질 리가 없다. 눅진한 김밥은 톱니에 들러붙어 김은 김대로 밥은 밥대로 흩어져 나가 식탁 위가 가희가관이다. 그걸 보고 인형도 대규씨도 선영도 하하하 허허허 웃었다. 강도 어이없어 웃는다. 어쨌거나 모두들 웃은 것이다. 선영은 흐트러진 밥들을 모아 남은 김치와 무말랭이를 넣어 마구 섞은 다음 4등분하여 4사람 앞으로 나누었다. 자자, 다들 책임 완수하세요. 밥 버리면 벌 받습니다. 저 위에서 하나님이 보시네. 지붕이 없어 더 잘 보시겠네. 우리 처제는 참 버릴 게 없는 사람이야. 아무렴 밥을 버리면 벌 받지. 대규 씨는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밥을 이쪽 저쪽 꾹꾹 다져
제 몫의 밥을 쓸어 먹는다. 아이고, 보기보다 맛있네. 역시 우리 처제 손맛이 들어가야 한다니까. 진작 이래 먹을걸. 강도 마지못해 제 몫의 밥을 한 숟갈 먹는다. 그러고는 두 번 다시 밥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선영은 과일을 깎아낸다. 챙겨온 커피도 마신다. 산 위에서 먹는 밥이 어째 맛있었다기보다 뭔가 대단한 힘든 일을 해치운 기분이다. 점심을 먹은 대규 씨는 저만큼 비탈진 양지 쪽 언덕바지에 가 드러눕는다. 마른 낙엽들이 보기에도 푹신하다. 몸쪽에는 햇볕이 쬐고 머리 쪽은 그늘이어서 누워 쉬기에는 매우 적당한 장소였다. 대규 씨가 눕자마자 두어 숨도 쉴 사이 없이 코를 골며 잠들었다. 강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인형 자매도 푹신한 낙엽 위에 누워 하늘을 본다. 봄빛은 환한데도 하늘은 부였다. 서울에서 이제는 파란 하늘도 옛말인가 싶다. 저 산과 저 하늘, 저 나무들은 언제부터 저기에 저렇게 있었을까? 가만 보면 오래오래 살아남는 것들은 모두 별로 움직임이 없는 종류들이다. 거북이건 돌이건 600년, 700년, 1000년을 산 나무도 있지 않던가. 하늘은 언제 보아도 하늘이다. 하여튼 꽃은 언제나 꽃 같고 나무는 늘 나무 같다. 다만 사람만이 켜켜이 복잡하였다. 한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쥐 같았다가 여우 같았다가 늑대 같았다가 개 같았다가 뱀 같았다가 능구렁이 같았다가 이무기 같았다. 사람들은 그런 걸 내공이라고 하던가. 마음을 비운다는 것도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것은 비울 것도 없을 것이다. 바다는 태풍이 불어야 깨끗해지고 하늘은 한 차례 소나기가 쏟아져야 다시 파란 하늘이 보이지 않던가. 인간도 끊임없이 겪어내고 고난과 고통과 갈등으로만이 성장하고 채워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인형과 선영은 나란히 누워 그런 이야기들을 하였다. 선영은 남편인 강이 선영이 참고 견디고 겪어내야만 하는 기독교의 십자가요, 불교의 업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도 강은 그의 마누라가 저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강은 자주 선영에게 소리질렀다. 저처럼 모범적인 가장이 어딨냐고. 내가 바람을 피우냐, 노름을 하냐, 술주정을 하냐, 계집질을 하여 첩을 뒀냐고. 그런 걸 하지 않는다고 생색을 내었다. 어찌나 격렬히 생색을 내는지 선영이 흡사 바람 피우고 노름하고 서방질하고 술주정을 하는데도 저가 다 용서하고 데리고 사는 것 같다. 삶이란 무엇인가고 물으면 선영은 대답할 것이다. 삶이란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참는 것의 연속이라고. 선영에게 중요한 것은 원수 같은 남편을 포함해 아들과 딸이 있는 가정이었다. 가정은 중요하고 강은 덜 중요하다. 중요한 가정을 위해 덜 중요한 강은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은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다만 한상 가득히 차려놓은 식탁에 앉으면 끼니마다 이건 왜 이렇게 묻혔냐,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걸핏하면 이게 니네 친정식이냐 하여 저녁 내내 주방에서 산 선영의 속을 뒤집어 넣을 뿐이다. 한 가지 재료를 이렇게 저렇게 요리해서도 안 된다. 북어를 잘게 찢어 기름 소금에 묻혀서도 안 된다. 북어는 꼭 물미역과 초고추장에 묻혀야 하고 도라지 무침에는 꼭 오이가 들어가야 한다. 오이 대신 당근도 들어갈 수 있고 양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철진한 옷을 기어이 찾아내라고 하여 온 농 구석을 뒤져 찾아내 놓으면 역시 철이 지나 못 입겠네 이러며 선영의 염장 지르는 일을 하루에 서너 번씩만 할 뿐이다. 선영은 그런 일로 속이 뒤집힐 때마다 도 닦는 심정이 된다. 그래. 내가 부처가 되어야지. 부처가 되자. 선영은 이제 강에게 뭘 어떻게 하면 충돌하지 않고 그를 만족해 할 수 있는지 잘 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일이 강의 입맛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것이다. 정성을 쏟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아무것도 기대하지도 말고 그냥 사는 것이다. 사는 날까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고 사는 것이 선영이 터득한 처세였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 삶도 훨씬 편해졌다. 그늘에 있던 대규 씨의 머리가 어느새 뙤약볕으로 나와 있다. 인형이 깨워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대규 씨가 누가 깨운 듯 번쩍 깬다. 잠이 들 때도 잠을 깰 때도 워낙 편한 사람이다. 마음만 먹으면 물속에서라도 잘 수 있다니 그것도 복받은 성격 아닌가. 강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아까의 벤치에 앉아 신문의 골똘에 있다. 어이구 잘 잤다 하며 일어난 대규 씨는 일어나자마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대한 예찬을 한바탕 하고는 이제 또 가보자며 앞서 걷는다. 네 사람은 남은 청계천 반바퀴를 맞아 돌았다. 어느새 시간이 5시 근처다. 산을 다 내려와 인형 내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선영이 오늘 저녁은 우리가 사자고 강에게 말한다. 예상대로 강은 인상을 쓰며 싫다고 한다. 선영이 강에게 더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인형이 나와서 선영은 인형에게 말해버린다. 언니,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녹차 먹인 삼겹살집에 가봤어? 아니, 그런 게 생겼어. 응, 오늘 그 집에 가자. 우리가 살게. 그래. 그게 좋겠다. 인형이 반색을 하고 대규 씨도 흔쾌해한다. 그런데 강이 기어이 인상을 쓴다. 왜 삼겹살을 먹으려고 해? 몸에도 안 좋은 걸. 삼겹살은 괜찮대요. 소고기보다 낫다는데. 아, 집에 가서 된장찌개하고 고등어 잡아내서 먹는 밥이 최고지. 삼겹살이 뭐가 좋다고 그래. 강이 밉게 말한다. 인형은 하루 종일 산행하고 집에 들어가 또 주방에 매달려 있을 선영이 안쓰러워 어떻게든 밖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들여보내고 싶다. 그럼 삼겹살 말고 강서방 좋은 데로 가죠 뭐. 쌈밥도 좋고. 아이고 저 형은 사먹는 밥이라는 게 전부 조미료 덩어리입니다. 쌈밥이라고 해도 그걸 어디 깨끗이 씻기나 하는 줄 아세요? 강은 마치 저가 야채 안 씻는 걸 본 것처럼 말한다. 에이 강서방, 그 맨날 먹는 된장찌개는 하루 쉬고 오늘 한 끼는 우리하고 아무거나 먹고 들어가세나. 그럼 횟집으로 가면 되겠네 그려. 횟집으로 가세. 대규 씨가 거든다. 에휴, 이 회는 어제도 먹었단 말입니다. 아직도 입에서 비린내가 나네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강은 좀처럼 물러날 기미가 없다. 하긴 그렇죠 뭐. 집밥만큼 좋은 밥이 없죠. 인형이 더는 강의 성미를 거스르지 않으려 동조해준다. 그럼 언니랑 형부 모두 우리 집으로 가자. 가서 단체로 된장찌개 먹자고. 그러나 인형은 손사래를 친다. 난데없이 인형 내외까지 몰려가면 선영이 더 힘들 것이다. 그들은 기어이 함께 저녁 먹는 것을 포기하고 따로따로 헤어진다. 자매는 아침에 희희낙낙 만났다가 저녁에는 그만 뻘쭘하게 헤어져서 네 사람은 기분이 다 안 좋다. 강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게
저기압이고 선영은 강에게 화가 났고 인영은 선영이 딱하여 속이 상하고 대규 씨는 손아래 동서가 한 끼 정도 아무거나 먹어주지 못하는 그 깐깐한 성미가 마땅치 않다. 선영네와 헤어진 인영은 마침내 참았던 울화통이 터진다. 아이고,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노. 뻐덩뻐덩하기가 뚝 지대 짝대기지. 하긴 누굴 탓하노? 선영이 좀 맺힌 것이 다 지가 자처해서 길을 저 따위로 들여놓은 걸. 싸지 싸. 퇴근하면 연탄불에 물 데워 발 씻어줘. 밥상머리에 앉아 생선뼈 발라줘. 아침마다 흰눈 같은 와이셔츠에 내 이 양말 손수건까지 순서대로 대령해. 그것만 해. 밤마다 맑게 씻은 몸뚱이로 통째로 갖다 바쳐. 하여간 미쳤어. 지 몸뚱이 골병 드는 줄도 모르고.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이 사람아. 그만해. 당신이야만 그래도 처제가 좋다는데 당신이 와 그러노? 부부 사이는 부부만 아는 거라. 아이고 그 자석 부럽네. 참 그 자석 처복 하나는 타고났네. 아이고 부러워라. 그걸 저 인사가 알아야 말이지.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강에게 똑바로 서서 쏘아붙인다. 당신은 사람이 왜 그래? 된장찌개 한 끼 안 먹으면 죽어? 그까지 맨날 먹는 밥 한 끼. 모처럼 만난 형부랑 언니하고 아무거나 좀 먹으면 죽어? 싫은 건 죽어도 못하는 거 몰라? 아이고 참 잘났네. 어떻게 사람이 평생 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아휴, 인젠 정말로 지겨워서 못 살겠다. 뭐? 그래,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오늘 점심 때 그런 김밥을 먹었으니 왜 안 이상해지겠냐? 어이구 김밥하고는. 강이 인영을 비난하는 말에 선영이 점점 분에 차서 본격적으로 큰 싸움으로 번질 조짐인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린다. 누구세요? 네, 동해 수산에서 왔습니다. 동해 수산. 횟집 종업원이다. 인영네는 동해 수산으로 들어가 저녁을 먹나 보았다. 먹으면서 선영네로 배달시킨 거였다. 널따란 쟁반에 갖가지 생선회가 푸짐하게 담겨 있다. 선영이 식탁 위에 놓인 회 접시를 보고 있는데 선영의 휴대전화가 떨린다. 인영이다. 야야, 강서방하고 이러고 저러고 큰소리 내지 말고. 돔이 하도 싱싱해서 보냈다. 접시에 잘 보면 와사비도 있고 간장 소스도 있을 거야. 산맛 가기 전에 얼른 먹어라이. 선영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인영이 전화를 끊는다. 선영은 랩에 쌓인 회 접시를 벗기고 간장에 와사비를 풀면서 중얼거린다. 그래, 뭔 이유로 이혼하나? 바람도 안 피고 노름도 안 하고 첩도 안 뒀는데 이혼 못하지. 누나는 어떻게 취직했어?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건 훌륭한 사람만 하는 거야.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온 1년을 취업에 매달린 선영의 아들과 딸이 오랜만에 식탁에서 만났다. 누나 말이 맞아. 정말 그런가 봐. 오라? 얘가 왜 이래? 네가 심각하긴 하구나. 솔직히 이러다 정말 취직 못하면 어쩌나 겁나. 선영의 아들은 한껏 불이 죽었다. 대학 졸업 후 취업 대신 세상 구경하고 온 후에 취직해도 늦지 않다고 큰소리치며 1년 동안이나 유럽이며 미국을 떠돌다 온 아들이다. 가끔 누나에게 용돈 지원을 받으면서도 워낙 당당하게 돈을 타내서 선영은 설마 아들이 저렇게 상심하고 있을 줄 몰랐다가 오늘 가슴이 철렁한다. 오늘은 외무부 인턴 자리 남아 면접을 보고 왔는데 과정과 사정을 다 들어보니 아무래도 이미 당선될 사람은 정해졌고 저는 들러리만 서고 온 것 같다고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사람 실력이 크게 뒤지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 그래도 넌 대단한 거야.
나는 첫 면접 때 컨셉이냐는 말도 들었잖아. 그렇게 하여 내공이 생기는 거라고. 선영의 딸이 첫 직장으로 외국의 유명한 화장품 회사 면접 시험을 보았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좔좔 외웠건만 막상 당일 면접관 앞에 서니 그 모든 말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되레 당황한 면접관이 What's your name 하는데도 딸이 한마디 입도 못 대자 면접관이 그거 컨셉이죠 하고 물었다는 이야기다. 말도 마라, 야.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 푸하하하, 우와하하.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모처럼 거실에 낭자하다. 어미도 주방에서 혼자 싱긋 웃는다. 그리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는 대신 소금을 가지러 장독대로 나간다. 행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칠까 해서다. 저 아이들을 보면 내가 참지 못할 일이 무엇이랴 선영은 생각하였다. 선영의 아들은 올해 29, 딸은 31이다. 둘 다 지금 치워도 늦은 셈이다. 그런데도 아들은 그렇다 치고 딸은 대학교 2학년이 되고부터 일찍 시집을 보내려고 선영이 애를 썼건만 이상하리만큼 성사가 되지 않았다. 3학년 때 성사가 될 뻔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졸업 전에 시집가라고 강요하면 집 나가버리겠다고 딸이 협박하여 무산된 후에는 번번이 될 듯 하다가 끝을 보지 못하고 마는 거다. 요즘의 젊은 남자들이 영악하고 야비하다고 딸은 말한다. 둘이 힘을 합쳐 잘 살아보세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처가에 비비대고 덕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소개팅이나 맞선으로 만난 사람도 두어 번도 만나기 전에 이 여자가 돈이 얼마나 있나, 집은 어느 정도의 언덕인가 등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두개골 굴러가는 소리가 옆에서도 들릴 지경이라는 거였다. 남자가 가난하여 그런 것도 아니다. 단지 나는 이렇게 부잣집 여자에게 장가간다는 것이 무슨 자존심이나 자부심과 연관지어 생각한다는 거였다. 그러니 딸은 말한다. 그런 야비한 인간하고 어떻게 기나긴 일생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혼자서 꾸려 잘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선영은 벌쩍 뛴다. 그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세상에는 그런 남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도 있다. 아무리 야비하고 너만 못한 남자라고 해도 일단 같이 붙어 사는 게 중요하단다. 어미를 봐라. 어미는 어디 네 아빠가 좋기만 하여 일생을 살았겠니? 아빠보다 더 중요한 니들이 있기 때문에 덜 중요한 니네 아빠를 참고 살 수 있는 것이지. 덜 중요한 것을 참고 살면 반드시 더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단다. 나는 더 좋은 니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 산 것이 억울하지 않아요. 시집을 가야 해. 반드시 시집은 가야만 하는 거란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단다. 마당으로 내려서니 오랜만에 달빛이 곱다. 오늘이 열 이틀이던가. 교교한 달빛이 세상으로 내려온 축복 같다. 선영이 마당에서 한참 서성이다 배추 절일 소금을 가지고 들어오니 그제도 자식들이 이야기꽃을 피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야. 미국 캐롤라이나 어떤 동네에서 실제 일어난 일인데 한 여자가 등에 피를 흘리며 남자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1시간이나 칼을 들고 쫓아오는 남자를 피해 아파트 단지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도 다들 창문을 열고 내다보기만 하곤 아무도 신고를 하거나 그 남자를 말리지 않았던 거야. 그 사건이 한때 미국에서 커다란 충격을 주었는데 심리학자들의 말이 그런 불확실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선 본능적으로 모른 척 해버리는 심리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야. 만일 그 상황에서 그 여자가 어느 한 집을 지목하면서 당신이 신고 좀 해주세요. 혹은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했더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피하지 못했을 거래. 오호, 정말 그렇구나.
생각을 하는 순간 선영은 참견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금세 잊곤 딸에게 명심시켜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끼어든다. 그래, 들어보니 명언이 말이 맞다 얘. 은소야, 알았지? 위급할 땐 꼭 한 사람을 꼭 가리키며 도와주세요 해라. 알았지? 걱정 마세요, 엄마.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얘가 무슨 소리야?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며칠 전에도 공연히 지나가는 여대생을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려서 그 학생이 중태에 빠졌단다. 알았어, 엄마. 그런 일이 생기면 딱 한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게요. 그럼, 그래야지. 선영은 자식들이 그네를 놀리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이른다. 밤길이란 안 다니면 좋겠지만 행여 밤길에 나쁜 사람을 만나거든 절대로 반항하지 말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줘라. 아이고, 전기 충격기 같은 것도 있다던데 그것도 한번 인터넷에 알아보거라. 그 외에도 어미는 자식들의 안녕이 걱정스러워 자식들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는 안전수칙들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어서 모쪼록 자식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었다. 목숨에 관련된 일인데 자식들은 부디 그것들을 듣고 또 들어서 목숨을 보존해야 할 것이었다. 어미는 29살 난 아들과 31살이 된 딸을 볼 때마다 안녕이 걱정스럽다. 아이들이 어미의 잔소리를 싫어하니 절대로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결심했다가도 어느새 다시 밥 먹고 다녀라, 밤에 다니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차 조심해라, 전화 좀 해라, 이래라 저래라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대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이다. 저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왜 이혼을 하겠어? 선영은 혼자 중얼거린다.